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9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희 카페에 백데이터를 묶어놨어요. 백데이터 묶음에 들어가시면 백데이터를 103회부터 119회까지 백데이터를 모두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면 압축만 풀어놓으시기만 하면 회차별로 그냥 회사 코드만 변경하시면서 문제 풀이가 가능하시니까 일일이 우리 감독관 번호랑 이렇게 수험 번호 안 넣으셔도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끔 백데이터 묶음을 올려드렸으니까 시험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회 실무 문제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 모두 다 설치하셨죠? 설치해 놓으시고 자, 지금서부터 하나씩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일반 전표서부터 시작해서 결산 우리 원천징수까지는 주식회사 길동상사 1190번이고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회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 문제 1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 1급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자, 첫 번째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월 5일날 수년간 거래해온 크크 식당 공급 대가가 6천만 원인 간이가세자라고 했어요. 공급 대가가 6천만 원이다 라는 얘기는 4,800만 원 이상이면 4,800만 원 이상이면 적격 증빙을 받게 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산부 소속 직원이라고 했고요. 식대 33만 원 공급 대가를 우리가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그쵸?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07월 05일 날 우리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죠. 카과 매입의 회시 공급가액은 33만 원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크크. 네,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카드로 끊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원재료 대신에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중 해모수의 주식 2,300만 원에 매각했어요. 2,300만 원 매각했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거는 2,300만 원 받았겠죠. 취득 당시 가액은 3천만 원이며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00만 원이 있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을 3천만 원이라 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평가 손실이 1,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내 장부가는 2천만 원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00만 원이 있었겠죠. 두 개의 계정 과목 모두 다 무슨 변에 있더라? 차변에 있더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처분을 하게 되더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장부가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취득에 대한 3천만 원의 금액은 없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 전표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08월 03일 날 일단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우리 항상 178번 쓰셔야 되겠죠. 투자 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2천만 원짜리가 나가게 됩니다. 네, 장부가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무조건 처분 시에 무조건 소멸 1,000만 원이 소멸하게 되고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2,300만 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마이너스 700만 원이 나왔죠. 그쵸? 마이너스 700만 원 생겼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700만 원만큼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문제를 풀으시게 되면 항상 내 장부가가 얼마인지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풀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일본 소니뱅크의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화 장기 차입금 300만 엔과 이에 따른 엔화로 나왔네요. 그쵸? 네, 엔화 신경 쓰셔야지 되겠고
이자 10만엔 그리고 수수료가 50만엔 만큼을 8월 10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상환하였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쓰시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고요. 1월 11일 날의 환율이 900원. 엔화는 100엔당 환율이기 때문에 100엔당 환율이니까 우리는 그냥 원화로 얘기할 때는 9원입니다. 9원. 그리고 밑에 이제 8월 10일 날 환율은 원화로 얘기할 때 9.5원이 됩니다. 9.5원, 9원 50전이라고 읽는 거고요. 100엔당 환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엔화는. 그래서 항상 나누기 100. 엔화가 나오면 무조건 나누기 100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자 비용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차입금은 이미 과거에 발생했으니까 얘는 과거의 환율이 필요해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300만 엔이라고 했고요. 300만 엔에 9원을 곱해줘야지 되니까 과거의 환율 9원이니까 2,7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오늘의 환율로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현재의 환율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건 300만 엔 그리고 이자 10만 엔 그리고 상환 수수료 50만 엔. 그래서 360만 엔이 나가야지 돼요. 360만 엔에 곱하기 오늘 환율은 9.5원입니다. 9.5원. 그러면 계산기에 360만 엔에 곱하기 9.5. 그러면 3,42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3,420만 원만큼.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이자는 언제 지급하죠? 오늘 지급하는 거니까 이자는 과거에 장부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주셔야지 되고 10만 엔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9.5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95만 원이 되겠죠. 그쵸? 네, 95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도 지금 생긴 거니까 현재의 환율로 계산해 주셔야지 되고 50만 엔 그리고 9.5원씩 계산을 해 주셔야지 되니까 5945, 5225, 475만 원인가요? 475만 원만큼. 이렇게 일단 환율 계산을 먼저 다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왜냐면 과거의 환율과 현재의 환율이 다르니까. 그건 이제 플러스가 생기면 외환 차익, 마이너스가 생기면 외환 차손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과거의 환율을 적용을 해줘야지 된다. 그리고 보통예금 현재 빠져나가는 것은 현재의 환율로 계산해 주셔야지 되고 이자 비용 수수료 모두 다 현재의 환율로 계산을 해주셔야지 된다. 이게 일단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에 가셔서 오늘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날 일단 외화장기 차입금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외화장기 차입금 소니뱅크 얘는 환율이 얼마였죠? 우리 과거의 환율로 계산해야 되니까 2,700만 원. 2,700만 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는 것은 모두 다 묶어서 현재의 환율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3,42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이자 비용이 생기게 되는데 이자 비용은 현재의 환율 95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쓰실 때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써주셔야지 되겠고 수수료 비용은 475만 원. 자, 여기까지 하고 났더니 마이너스로 150이 나왔어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서 돈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마이너스 150 손실이 생긴 거니까 우리 차변에 외환차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엔화는 항상 나누기 100, 그 다음에 계정 과목에 있는 것들, 기존에 있었던 계정 과목은 항상 과거의 환율,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의 환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거래고요. 나비카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급가액 6천만 원의 제품 공급을 계약하였다. 매출 대금은 지급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 시 제품이 인도되었다. 중요한 단어가 얘예요. 그러면 이 날짜가 바로 매출일이에요.
매출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잔금 지급한 이날 우리는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이날 매출을 인식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가세법에 따라 적절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잔금일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및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어요. 부가세법에 따라 적절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얘기는 우리 계약금 받았을 때 세금 계산서, 1차 중도금 세금 계산, 2차 중도금 모두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금액은, 이렇게 세 개의 금액을 합치게 되면 4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9월 30일이니까 이전에 계약금, 중도금 이 부분, 그러니까 4천만 원은 우리가 뭘로 처리했다? 선수금으로 처리해 놨어요. 그리고 잔금일 날 매출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매출은 2천만 원 잔금이니까 포함해서 매출 자체는 총 토탈 6천만 원만큼이 매출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전체 매출은 6천만 원이고 대신에 부가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09월 30일 9월 30일 과세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했고, 오늘의 공급가액은 여기에 있는 잔금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 왜냐하면 이 앞에는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발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 2천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 거래처는 나비카로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제품 매출이 2천만 원이 아니고 기업회계 기준상 재화를 인도했을 때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그 중에 4천만 원은 뭐가 돼요? 선수금이 4천만 원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2,2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오늘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한 것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매출 시기에 따른 이 매출액을 신경 쓰셔야지 된다라는 거. 요게 조금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매출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매출은 전체 앞에 과거분은 모두 선수금으로 처리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 작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확인서에 근거한 번함의 제품 매출 세금 계산서 및 구매 확인서 내역이다. 메인 매출 전표에 서류 번호도 입력하라고 했고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영세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발급했으니까 5천만 원짜리 영세가 되겠고요. 6월 20일 날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구매 확인서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저는 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입력하셔야지 됩니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 일자는 6월 20일, 확인 일자 6월 20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 메인 매출 전표부터 먼저 가셔서, 자, 날짜는 06월 20일 영세 매출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그리고 번함 전자이고요. 자, 그 다음 영세율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서류 번호는 저는 복사해서 붙여놨지만 여러분들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계에 우리 여기 보시면 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계는 혼합에 차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을 끝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4월서부터 6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는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가겠습니다. 불러오기 가셔서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매 확인서니까 구매 확인서에다가 404번 제품 매출을 써주시게 되면,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전표에 있는 데이터를 새롭게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확인서 발급일은 2025년 06월 20일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전자발급 명세서도 작성이 됐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끝나게 되는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당사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서이다. 25년 12월 1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네, 중간에 연장을 했네요. 그렇죠? 2기 확정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날짜는 뭐 여기에서는 이전 과거의 지금 계약서고요. 과거는 21년서부터 여기 11월 30일까지 요게 과거 계약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추가로 여기에서 2년간 요만큼을 우리가 추가해 주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 것부터 입력을 해 주셔야 중간에 넘어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우리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 되겠고요. 골드금 거래소인가요? 네, V 눌러서 골드금 거래소 찾으시면 되겠고, 돈코드는 따로 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층수도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여기 주소에 그냥 401호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401호 써주시면 되겠고, 면적은 107,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최초의 임대기간은 여기 2021년 12월 01일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계약 내용은 여기 위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는 15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엔터 쳐서 넘어가시다 보면 계약 갱신일 나오고 다시 엔터 한번 또 치시면 새로운 날짜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 기간은 이제 2년간 연장하기로 했고 2027년 11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15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용 이자율이 3.1%고요. 문제에서 따로 이율이 주어지면 이율은 여기 이자율에 가셔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면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상사의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1월서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 신고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로 설정을 하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전자 신고를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 신고 우리 날짜는 01월에서 03월이 되겠고요. 네, 나와 있고 제작 누르시고 1234 탭 1234 네, 확인해 주시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홈택스 바로 가기 들어가셔서 첫 번째는 그냥 창 닫으시면 되겠고 찾아보기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오늘 날짜에 ENC 파일이 있고요. 자, 내려가셔서 형식 검증 1234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하기, 확인, 네, 닫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자 신고까지 마무리가 되셨네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첫 번째. 재무부서 직원이라고 했고요. 확정급여형. 근데 우리 확정급여형은 우리 무조건 뭘로 처리하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영한 결과 6%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가입일이 25년 4월 1일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6%
6%를 계산을 해주시면 300만 원만큼의 우리 이자 수익이 생겼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4월서부터니까 9개월 동안 그럼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25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쵸? 요만큼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운용자산에다가 이만큼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혹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도 원래는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자 수익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하고 당사는 1월 1일에 사채 액면 500만 원을 발행을 했어요. 결산일에 이자 비용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고요. 표시 이자율은 연 13%고요. 유효 이자율은 11%입니다.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은 531만 60원이 되겠고요. 결산일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는데, 사채 이자에 대한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하실 건데,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그러면 유효 이자율법은 발행가액 곱하기, 그러니까 발행가액이라고 하기, 첫 해에는 발행가액이 맞는데 사채의 장부가, 두 번째 해가 되면 발행가액이 아니니까 사채의 장부가 곱하기 유효 이자율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행가액은 531만 60원, 여기에 곱하기 11%를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 531만 60원에 곱하기 0.12를 처리를 해주시면 58만 4,106원이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그랬어요. 그럼 원단위 이하는 여기가 원이고 이 원의 자리 이하니까 얘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자 비용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58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단위 이하 절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액면 이자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액면가액은 5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연 이자율은 13%. 515, 35, 65만 원이니까요. 그쵸? 네, 요만큼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다. 그럼 이 둘 금액에 차액이 발생을 하겠죠.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 차액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액면가보다 발행가액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의 이자 비용은 58만 4,100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에서 65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65,900원만큼이 비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사채 할까지 치셔야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 문제는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룰을 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일에 기업은행 연 6% 이자율로 5천만 원 차입하였으며 이자는 1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럼 12월 말 현재 미지급 상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미지급 이자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곱하기 6%. 그러면 300만 원만큼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우리는 11, 12, 2개월치의 이자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50만 원만큼의 미지급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반 전표에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전기말 무형자산 명세서를 참조하여 당해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근데 조금 땡큐 취득가액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당해년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1년분을 계산을 할 거예요. 내용연수만큼을 나눠 주시면 그냥 바로 1년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권은 2억 원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기 10년. 그러면 우리는 2천만 원만큼의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개발비는 5천만 원이라고 했고요. 나누기 5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러면 1천만 원만큼의 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추가 사항에 25년 결산일 현재 개발비에 대한 연구는 실패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패가 확실히 판단된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 대한 뭐를 해라? 손상차손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 나머지 잔액을 손상차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4천만 원인데 장부가액은 4천만 원. 그런데 우리는 1천만 원만큼을 상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3천만 원만큼이 남겠죠. 그렇죠? 이 3천만 원은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허권 개발비 이런 것들은 결산 자료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특허권에 대한 상각액 특허권 2천 개발비 1천 2천만 원 개발비 1천만 원에 대한 상각을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산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패가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손상차손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대변으로 개발비 3천만 원 없애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까지 가봤고요. 자, 그 다음 원천징수입니다. 사업소득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여기까지를 하셔야 하겠고요. 소득자 이규성 나와 있고 문제는 여기 있는 차인 지급액일 것 같네요. 그렇죠? 차인 지급액이란 얘기는 세후 금액이에요. 세후. 그러면 세후 금액이니까 그러면 세전 금액은 여기서 우리는 예를 가지고 세전 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전 금액은 자 사업소득이라 그랬죠. 그럼 사업소득은 소득세율이 몇 프로죠? 3%. 그러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야 되니까 3.3% 맞죠? 3.3을 떼야지 되니까 3.3을 그러면 3.3을 뺀 나머지 금액이 세후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세전 금액을 구하려면 0.967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0.967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원금을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럼 계산기에 193만 4천 원에 대해서 나누기 0.967을 해주시게 되면 세전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3.3%에 해당하는 6만 6천 원을 세액으로 뺀 나머지 금액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전 금액을 계산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내국인이고 거주자 5월 귀속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31일 날에 지급되었다. 차인 지급액 총 지급액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되어 있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자 등록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자 코드번호 251번이라고 했고요. 이규성. 소득구분은 학원 강사라 그랬으니까 F2 눌러서 학원 치시면 학원 강사 나올 거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는 92030112334228 되었죠? 그렇죠?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사업소득 자료 입력. 사업소득 자료 입력. 지급 연월일은 5월 31일이라고 했고요. 자, 이규성
들어오면 되겠고, 귀속연월은 2025년 05월이라 했고요. 지급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야 차인 지급액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 하라 그랬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05월 달이 되겠고요. 네, 엔터 치시면 이렇게 사업소득자 나오겠죠. 반드시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해 주셔야 채점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이다. 기타 소득자 등록하라 그랬고요.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또 코드 번호 102번 주세용 거주자이고요. 자, 소득 구분은 F2 눌러서 내국법인의 배당 내국법인의 배당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90010312345655. 네, 구분은 뭐 주민등록번호고 실명입니다. 뭐 개인이고요.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타 소득자 등록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지급 연월이 언제였죠? 지급 연월은 3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결일은 3월 25일, 여금 처분 결일은 3월 25일, 지급일은 3월 31일. 그러니까 귀속은 3월, 지급 3월 31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급은 지급 연월일은 03월 31일 날 V 눌러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과세 구분을 표시하라 그랬거든요. 과세 구분에 일반 과세 그로스업. 그래서 과세 구분에 F2 일반 과세 해서 그로스업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분은 따로 필요 없고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 그러면 세율은 14%가 되겠죠. 그렇죠? 네, 14%. 이자 배당 소득의 기본 세율은 14%.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세요. 자,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김종화 과장의 연말정산 결과 2월의 급여 자료이다. 아래 자료 이용하여 급여 자료 입력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마감도 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마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까지 수행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그래서 어쨌든 차감 징수세액이 요만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감 징수세액이 필요하고요. 자, 급여 자료는 이만큼 비과세라고 다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나머지는 뭐 비밀번호 자유롭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급여 명세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수당공제 상여가 없고요. 직책 있고 월차 없고 식대 자가운전 야간근로 이렇게 세 가지. 식대 자가운전 보육수당이 있네요. 그렇죠? 야간근로는 없고, 그다음 비과세에 V 보육수당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2월의 급여고요. 급여 지급일은 언제라고 되어 있나요? 2월 28일 날. 28일 날 김종화 기본급 315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20, 자가운전 20, 보육수당 20, 국민연금 14만 1,750원, 13만 2,840원, 장기요양보험료 17,200원, 26,000원, 그래서 77,380원, 7,730원까지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시고, 문제는 우리 여기 차감징수세액, 이 차감징수세액은 여기에 중도퇴사자 정산 옆에 요 삼각형을 누르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돌려줘야지 되니까 마이너스 213만 5,240원, 지방소득세 마이너스 21만 3,420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동일한 금액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네, 체크하고 적용. 네, 확인. 그러면 연말이라고 이렇게 뜨고 연말정산 소득세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2월이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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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게 되면 분납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면 환급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ESC 빠져나가시면서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자신고해야 한다 그랬나요? 그쵸? 다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고 여기서 마감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마감. 그래서 마감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그리고 ESC 빠져나가시면 되겠고, 자, 우리 여기서 전자신고 들어가시는데 원천세에 있는 전자신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지급이 02월이 되겠죠. 02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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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제작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비밀번호 1234 1234 1234 1234 확인 홈택스 바로 가기. 네, 처음 나와 있는 창 닫으시고 찾아보기. 오늘 날짜의 파일이 나와 있으니까 열고 형식 검증 1234 1234 확인 결과 확인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까지 제출하기 확인까지 요 화면까지 꼭 네, 닫기 해주시면 전자 파일 전송이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까지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법인 조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인 조정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회사 남길상회 회사 코드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랬고 25년 회계 기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메인 프로그램에 가셔서 따당 하신 다음에 남길상회로 변경. 네, 그래서 우린 법인 조정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자,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만 계상되어 있으면 제조원가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7,800만 원이고 7,800만 원이며 건당 3만 원 초과에 적격 증빙 서류 수치분 중에는 대표이사 사적 기업 업무 추진비 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가 100만 원,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가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115억 원이고 특수관계인 관계회사 매출액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처음에 그냥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 하시면 되겠고 115억 원 불러와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일 밑에 있는 관계회사 매출액이 15억 원이 있습니다. 15억 원이 있고요. 우리 대표이사의 사적 업무 추진비 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적 경비 250 넣어주시면 되고 동시에 이 250은 총 초과 금액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900만 원이 될까요? 네, 6,9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가셔서 100만 원과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은 100만 원, 전통시장은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입력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정 등록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조정 등록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니까, 자, 첫 번째 F4 눌러서 사적 경비, 개인적 경비, 그리고 상여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F4 신용카드 미사용, 증빙 미사용, 신용카드 미사용, 신용카드 미사용 들어가셔서 15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또 F4 들어가셔서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네, 17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채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고,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까지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라 그랬어요. 기계장치가 있고 공구와 기구가 있네요. 그쵸? 네, 고정자산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기본 프로그램에서 반영되는 그대로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수선비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이 450만 원, 수익적 지출이 500만 원, 그러면 전체가 총 95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쵸? 네, 950만 원만큼이 나와 있는데, 즉시상각의제에 대해서 우리는 600만 원이냐 혹은 장부가의 5%이냐를 따져 주셔야지 되니까, 맥시멈이에요. 우리 맥시멈이 600만 원과 5%, 600만 원과 5%.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일단 6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는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계산기에 우리 기계장치라 그랬으니까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6,840만 1,666원을 하게 되면 1억 9,159만 8,334원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0.05를 했을 때 그럼 957만 9,916원이 나오네요. 그쵸? 5%에 해당하는 금액이 957만 9,916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맥시멈이니까 큰 금액을 따져야 되니까 이 금액이 더 큰 금액이네요. 그쵸? 맞죠? 그러면 그 금액보다 안 되니까 그냥 즉시상각의제에 해당사항 없다. 그러면 이 금액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주셔도 네,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도 문제가 아무 문제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부터 그냥 엔터 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고정자산의 첫 번째 기계장치, 코드 번호가 1번이네요. 그냥 1번 호이스트, 취득연월일은 2024년 06월 01일이 되겠고요. 기초가액은 2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정기말상 6,840만 1,666원 해주시면 되겠고, 내용연수는 5년, 그리고 500번대, 그 다음에 업종코드 13번,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에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상 감가상각비, 이게 단기 감가상각비예요. 단기 감가상각비. 그래서 회사 계상 상각비 수정하셔서 9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계장치에 대한 등록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공구와 기구 2번이고요. 레이저 절단기, 그 다음에 2024년 12월 01일이 되겠고, 2,750만 원, 103만 3,541원.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 자, 그리고 업종코드 똑같이 13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그런데 우리 여기에 회사 계상 상각비 사용자 수정 들어가셔서 1,378만 8천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 가라 그랬죠? 우리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와 쳤고요. 여기서 조정 등록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금액이 나와 있죠. 금액 계산은 자동으로 다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여기서 F4 눌러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확인. 그래서 358만 9,152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공구와 기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85만 1,627원 네,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종료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정 등록을 해 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합계표에 가셔서 또 불러오기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채점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차입금 내역,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증감 내역이 나와 있고, 가수금 증감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년 7월 1일 건물을 7천만 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 별도 약정 없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은 생략하고, 연일수는 365일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료 그대로 순서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 차입금 명세서 들어가셔서, 일단 부동산은 7월 1일 날 우리는 취득을 했어요. 그렇죠? 취득.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 2월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취득했고요. 그러면 7천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산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 가지급금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가지급금. 그래서 01월 1일 날 전기 2월 8천만 원. 자, 04월 30일 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가지급금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09월 30일 날 이번에는 회수 3번 회수해서 5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수금 증감 내역. 그럼 가수금에 들어가셔서 06월 30일 날 이번에는 가수. 네,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들 입력 다 끝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 꼭대기에 있는 이자율, 그래서 7%, 지급이자는 210만 원. 차입금 적수 자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해당하니까 지급이자 210만 원을 모두 채권자 불분명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 72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엔터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6% 1800만 원 엔터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성이 다 끝나셨죠. 그쵸? 네. 그러면 자동 계산 다 되니까 우리는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일단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쵸? 그래서 F4 눌러서 업무 무관 지급이자 기사율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래서 757만 9,985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F4 눌러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네, 대표자의 상여로 210만 원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종료. 저장.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하나씩만 잘 넣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부분 채점이라는 걸 해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증여받았대요. 자기 주식을 증여받았다라고 돼 있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수행했다라는 얘기는 차변에 자기 주식 그리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2천만 원만큼을 처리를 했을 건데 자산 수증 이익, 수익은 생겼는데 이 자기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쪽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도 많이 배웠었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셔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입금 산입, 그래서 이걸 뭐 우리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기 주식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기 주식,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이 자기 주식은 무조건 처분할 때까지 그냥 계속 유보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였으나 과오 납부에 해당하는 환급금. 그런데 환급금은 자비익으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환급금은 원래 이익이에요.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환급금에 대한 이자 12,000원 얘가 문제예요. 이 이자는 입금 불산입 처리하게 됩니다. 입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30만 원은 입금으로 보는 게 맞고 원래 그런데 자비익으로 처리가 되니까 당연히 입금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고, 이 환급금에 대한 환부 이자는 입금 불산입 처리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환급금 이자 금액은 12,000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소득 처분은 다 기타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500만 원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었는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거래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손상각비 해서 500만 원 대신에 이게 돈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네요. 그러면 그냥 요 금액 그대로 우리 법인세 얼마에 750만 200원에 대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 여기서는 자기 주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내역 부설병원 사립학교의 부설병원 그랬으니까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겠죠. 어린이집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입니다. 일반 기부금 학교에 지출하는 건 다 특례기부금이고요. 2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법인이 후원하고 있는 정당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개인은 우리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만 이 부분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법인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관련해서 구호물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명세서 기부금 지출 외에 일단 이전이니까 우리 여기에서 이 20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에 200만 원만큼을 더 추가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총 1,600만 원만큼이 입금 산입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송금 산입 나와 있고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 그냥 불러오기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사립학교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거고, 어린이집은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고, 정당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밖에 기부금으로 기타로 빼주셔야 되겠고, 천재지변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정.
제일 밑에 여기 있는 소득금액 확정해서 수정 버튼 누르셔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6,500만 원까지는 맞아요. 맞고 입금산입 금액은 1,600만 원, 송금산입 금액은 9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기부금 조정으로 넘어가셔서 2월 결손금 금액이 6천만 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의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가 600이래요. 전기니까 2024년도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우리 한도 초과 금액이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을 쓰고 나면 우리 여기 화면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에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이 600만 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추인액에다가 6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정 등록에서 우리 아까 기부금에 대한 조정 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부금 송금 불산입에 비지정 기부금 200만 원, 그래서 기타 기부금 뭐 비지정 기부금 뭐 F4 해서 뭐 기타 기부금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200만 원.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리를 해 주시고, 네. 기부금 문제까지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가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법인 조정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회차를 풀어보시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출제 유형 정리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출제 유형 정리표. 출제 유형 정리표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회차에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꼭 여러 번 풀어보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19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